아버님, 이 집 이제 저희 거잖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그릇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깨지진 않았는데 내 심장이 먼저 부서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밥상을 차리던 손을 멈추고 조용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우리 집은요, 35에 처음 마련했습니다. 벽지는 곰팡이로 얼룩져 있었고 부엌 싱크대는 녹슬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와 나는 기뻐서 펄쩍 뛰었죠. 드디어 우리 집 생겼다. 그 집에서 셋 낳고 셋 키우고 전세에서 자가로 바꿨고 빚 갚고 퇴직하고 아내랑 둘이 남았습니다. 그 집이 우리 인생 그 자체였죠. 그랬던 집을 나는 살아있는 내 손으로 팔았습니다. 큰아들에게 등기 이전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 니들이 더 필요하지. 내가 미리 정리해주면 형제들끼리도 싸움 없을 거다. 살던 집이라도 노후는 다 준비했으니까 괜찮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효도요, 지혜요, 아버지의 역할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이 집은 이제 저희 겁니다. 정말 그 한마디가 내가 35부터 쌓아온 40년의 시간을 전부 무너뜨렸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실 때 자식에게 집을 넘기면 과연 평안해질까요? 정말 가족 간의 갈등이 사라질까요? 아니요.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그건 가장 고통스러운 오해의 시작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집을 팔면 생기는 일. 오늘 영상은 제가 그 집을 넘기고 쫓겨나고 가족이 파탄나고 법정에 서기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겪은 그대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우리 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제가 그 집을 왜 넘기게 됐는지 처음으로 그날의 기억을 꺼내 보겠습니다. 여기 도장 한 번만 찍으시면 됩니다. 큰아들이 건넨 서류에는 내 이름 석자가 박혀 있었고 그 아래엔 작은 네모칸 하나가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도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번 꾹 누르고 나니 서류 위엔 선명한 붉은 도장이 찍혔습니다. 딱 그 한 번이었습니다. 그 한 번으로 나는 40년 산 집을 잃었습니다. 그 집은 내가 일구었습니다. 공무원 월급 쪼개 모아 샀고 아내와 함께 벽지도 바르고 자식 셋을 키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내가 그 집을 팔겠다고 결심한 건 자식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요. 전세도 불안하고 큰아들은 아직 집도 없고요. 미리 정리해 놓으시면 형제끼리 분쟁도 없잖아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고 이 집은 언젠가 자식들에게 갈 거고 그게 좀 더 빨라졌을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등기까지 제대로 옮겨주는 아버지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내가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팔았고 그들은 받았습니다. 형식은 매매였지만 마음은 증여였습니다. 그 후로 한두 달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며느리도 말수가 줄었지만 나는 별일 아니라 여겼습니다. 아들 부부가 바쁜가 보다, 지쳐 있나 보다. 그런데 어느 날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말하더군요. 아버님, TV 소리 조금만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여긴 애들 자는 집이니까요, 더. 이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여기는 당신 집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애들 집입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나는 내 집에 있지만 이제 내 자리가 아니라는 걸요. 사람은요, 말 한마디에 떠나게 됩니다. 정든 집에서도 피부치 가족한테서도 그 도장이 문제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 없는 계약서. 그런데 그 도장이 내 존재까지 지워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침대에 앉아 말없이 손톱을 깎고 있었습니다. 라디오도 꺼져 있었고 평소엔 들리던 냉장고 소리마저 조용했죠. 나는 옷장 문을 열고 가장 먼저 내 와이셔츠들을 꺼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떠나야 한다는 걸. 사실 그날 아침에도 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참고 지낼까? 말없이 며느리 말을 넘길까?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 집은 이제 내 집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큰아들이 했던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제 사정이 있어서요. 방 하나만 비워주시면 좋겠어요. 아이도 크고 장모님도 자주 오시니까. 장모님도 자주 오시니까? 이 집에 내가 있고 내 아내가 있는데 순간 속이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내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엔 너무 많은 말을 삼킨 흔적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짐을 쌌습니다. 내 옷, 아내의 바늘쌈지, 결혼식 때 찍은 흑백 사진 한 장, 손주가 색연필로 그려준 그림 한 장. 집이 작아서 많은 건 챙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제일 무겁게 느껴진 건 그 집 열쇠 한 개였습니다. 짐을 들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아들은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갔고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열쇠를 현관 신발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딱 그 순간 내가 살던 집이 정말 남의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밖으로 나와 계단을 내려가는데 아내가 울지 말자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그냥 조용히 나가자. 괜히 우리까지 미워지면 안 되니까. 그 말이 왜 그리 가슴을 쳤는지. 그 집은 우리 둘이 평생 지켜온 성이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한마디 말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지금은요, 근처에 있는 작은 전세방에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퇴직금 일부로 냈고 매달 받는 국민연금으로 월세 비슷한 생활을 합니다. 그 집 앞은 일부러 피해 다닙니다. 버스를 2정거장 더 돌아갑니다. 그 골목을 지나면 가슴이 너무 아파서요. 우리가 집을 떠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그 집 형한테 다 넘기신 거예요? 그래. 미리 정리해 놓는 게 낫다 싶어서. 왜? 그때 둘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한마디를 툭 내뱉었습니다. 그럼 저흰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그 말에 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나도 그게 마음에 걸렸지만 그땐 그래도 형이 살고 있었으니까. 우린 집 말고도 줄 게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둘째와 막내딸은 달랐습니다. 아빠가 죽고 나면 형만 받는 거네요? 아니지.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집은 그냥 먼저 준 거고 나중에 다른 건 형평에 맞게 나누면 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딸이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아빠,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요. 법적으로는 오빠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 내용 증명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 김수연. 내 딸이었습니다. 제목은 유류분 반환 청구 통지. 나는 그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내용을 펼쳐보니 딸이 오빠에게 소송을 건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상속권을 침해받았다고요? 큰아들은 격분했습니다. 아버지가 준 건데 뭘 뺏는 거냐? 그럼 앞으로 아버지한테 누가 효도하겠냐? 법대로 하자고? 그럼 진짜 피 보는 거다. 딸은 눈물로 말했습니다. 나는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 결혼할 때 도와준 적 있어? 오빠는 집을 받았잖아. 둘째 아들도 조용히 한마디 보탰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우리 보고 형 집에 찾아가서 손 벌리라는 거냐고. 가족이 법정에서 만나는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한때 다 같이 밥을 먹던 그 식탁 위에서 이젠 소장,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이 오갔습니다. 그 집은 내 이름도 없고 내 목소리도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집을 넘긴 건 재산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질서를 무너뜨린 선택이었다는 걸. 딸은 결국 소송을 걸었고 큰아들은 방어에 나섰고 나는 그 사이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그 도장을 너무 쉽게 찍었어. 소송은 길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딸의 유류분 청구 일부가 받아들여졌습니다. 큰아들은 분노했고 딸은 울었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 단톡방이 있었습니다. 우리 5 식구가 함께 쓰던 채팅방.
처음엔 아빠 병원 가실 때 약 꼭 챙기세요. 엄마 생신에 갈게요. 그런 따뜻한 말들이 오가던 곳이었습니다. 그 단톡방에서 그날 아침 나는 퇴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일 이후 우리는 누구와도 밥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조용히 보내고 손주 생일에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한동안 전화조차 하지 않았고 딸은 사과 문자 한 통 보내왔지만 아내는 그대로 삭제해버렸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저 집 앞에 가볼까? 나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볼 면목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한 집, 우리가 무너뜨린 가족, 그리고 우리가 너무 쉽게 넘긴 열쇠 한 개. 그 집 앞에 서면 그 모든 게 우릴 향해 침묵으로 말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한번 우린 함께 그 골목을 걸었습니다. 창문에 빨래가 널려 있었고 거실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우리 아들이 살고 있었고 우리 손주가 뛰어다니고 있었고 우리의 40년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남이었습니다. 집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벽이 있고 지붕이 있고 가전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은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그게 집입니다. 그 집은 우리의 기억 위에 지어졌고 우리의 손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작지만 조용한 전셋집에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큰 소리 내지 않고 누구도 기다리지 않고 그냥 둘이서만. 소송이 끝나고도 마음이 정리가 안 돼 나는 조용히 법률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노년층 전문 변호사였죠. 내가 이야기를 다 마치자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건 어르신 잘못 아닙니다. 이 사건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80% 이상이 살아계실 때 집을 넘겼다가 후회합니다. 나는 순간 말을 잊었습니다. 80%라고요? 그 말이 충격적이면서도 왠지 모르게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변호사는 종이에 펜을 들고 이렇게 써줬습니다. 매매대 증여. 사전 증여는 상속 계산에 포함됨. 명예 이전은 소유권 상실. 효도 계약은 법적 효력 없음. 유류분 소송은 권리, 감정 아님.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생전 집을 넘기실 거면 절대로 혼자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가족 모두 서명하는 합의서를 남기고 유언장도 따로 써놓으셔야 해요. 그 말이 마음 깊이 박혔습니다. 혼자 결정하지 마라. 계약이 아니라 감정까지 정리하라. 나는 그동안 계산은 했지만 감정을 계산하지 못했던 겁니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가족끼리 구두 약속으로는 안 됩니다. 아버지 뜻이었다고 해도 법은 문서만 봅니다. 사랑은 말로 나누고 재산은 문서로 남기세요. 안 그러면 결국 사랑도 문서 앞에 무너집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다시 정리하자. 그냥 있는 것들, 작은 것 하나까지도 남기지 말고 남겨두자. 우리 다음 세대엔 싸움이 없도록.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다들 그렇게만 했어도 우리가 지금 웃고 있었을 텐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실 겁니다. 집은 내가 살다 주는 거지 뭐 어때? 자식들끼리 알아서 하겠지. 난 아들한테 줄 거니까 딸은 상관없어. 우리 집은 그런 일 안 생겨. 아닙니다. 그 생각이 바로 시작입니다. 갈등은 늘 우리는 괜찮겠지에서 시작됩니다. 사람 마음이 참 묘합니다. 그 집에 살 땐 불만도 있었고 한 번쯤은 이사를 가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막상 그 집을 넘기고 나니 몸보다 마음이 먼저 떠나지를 못하더군요. 예전엔 아침 햇살이 들던 거실 창문을 바라보며 아내와 나란히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지금은 창문은 북쪽으로 나 있고 햇살은 잘 안 들고 아내는 TV를 잘 안 봅니다. 대신 화초를 키웁니다. 조용히 하루 종일. 나는 신문을 하루에 3번 읽습니다. 물론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냥 뭔가 읽고 있어야 마음이 덜 헛헛하니까요. 주말엔 동네 공원을 걷습니다. 예전엔 손주들이 놀던 놀이터도 가고 도서관도 들렀는데 요즘은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그 동네가 그 집 근처거든요. 명절이 다가오면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그전에는 전 부치고 식탁 차리고 손주들 소리 들으며 웃곤 했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전기포트 소리만 들립니다. 그리고 아내의 한숨 소리. 한 번은 아내가 그러더군요. 우리 너무 일찍 내려놨나 봐. 그 말이 너무 아프게 꽂혔습니다. 우리는 양보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건 감사도 아니고 평화도 아니었습니다. 무언의 거리감 그리고 단절. 물론 모든 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남의 집 걱정 안 해도 되고 손주 용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밤에는 조용히 라디오를 듣고 주말엔 둘이 국밥 한 그릇 나눠 먹습니다. 아내가 해주는 된장찌개엔 이젠 고기 대신 두부만 들어가지만 그 맛이 참 이상하게 더 정겹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 집을 넘기고 나서 진짜 부부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식들, 재산, 갈등, 책임,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나니 비로소 서로만 바라보게 됐습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다시 그날로 돌아간다면 그 도장을 찍을까? 그 열쇠를 넘겼을까? 그리고 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이 집 이야기 다 남 얘기처럼 들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곧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집을 먼저 넘기고 나니 그 집엔 사람만 남고 관계는 사라졌습니다. 내가 키운 자식이었고 내가 지켜온 가족이었고 내가 아꼈던 공간이었는데 계약서 한 장, 도장 한 번, 그 열쇠 하나로 모든 게 바뀔 수 있다는 걸 나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혹시 지금 고민 중이신 분 계신가요? 집을 지금 넘기는 게 좋을까? 자식들끼리 갈등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이걸 미리 말하면 괜히 오해받지 않을까? 그렇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둘째, 서류보다 감정이 먼저입니다. 셋째, 넘기기 전에 나의 마음도 정리되었는지 꼭 확인하세요. 넷째, 말로 하지 말고 글로 남기세요. 다섯째, 집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사실. 나는 지금 아내와 작은 전셋집에 살고 있습니다. TV는 작고 냉장고는 오래됐지만 우린 매일 고맙다 말하고 가끔은 소리 내어 웃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열쇠를 함부로 넘기지 않기로 서로 약속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혹시 지금 부모님과 혹은 자녀와 비슷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줄 남겨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중요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도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나는 집을 이렇게 정리했다. 이런 상황이 닥쳤는데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더 큰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